지난밤 미국 데이터 센터가 멈춰질 뻔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게 아닙니다. 해킹도 아닙니다. 딱 하나,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엔진이 막힐 뻔했던 겁니다. 그 순간 백악관이 확신했습니다. 중국은 추락 압박, 대만은 리스크 폭발, 미국 혼자서는 인공지능 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한국, 40년 전 우리한테 배우던 애들이 뭘 안다고. 일본 니온머티리얼즈 다나카 전무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미국 국가안보회 자문관이 서울에 도착했고 번호표 62번을 받고 2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히토류로 협박했다가 2개월 만에 무릎 꿇었고 일본은 한국 앞에서 납기 맞추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줄 선 이유는 뭘까요? 인공지능 엔진 90% 독점. 이게 21세기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제니퍼 최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기술 안보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죠. 권위자료 첫 번째 미국 국방부 극비 보고서.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제 보안 단말기에 붉은 경고가 떠 있었어요. 긴급 인공지능 물량 확보 실패 시 국가안보 위험. 저는 즉시 국방부 극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미국 자금률 8%, 한국 의존도 73%. 이게 미국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올린 공식 수치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죠. 그들의 최신 보고서 14페이지, 형광펜으로 표시된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 고대 역폭 메모리 공급 없이는 미국 인공지능 인프라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한다. 고대 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칩의 두뇌입니다. 이게 없으면 엔비디아 H100 칩이 4천만 원짜리 쓰레기가 돼요. 그리고 이 두뇌의 90%를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40%. 합치면 90%죠. 제 상관, 국방부 첨단기술평가국 분석관 마크 리처드슨이 말했습니다. 제니퍼, 이 전쟁은 누가 더 똑똑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안 끊기냐로 결정됩니다. 인공지능은 천재적인 아이디어로만 굴러가지 않아요. 전기가 필요하고 핵심 부품이 필요하고 정제가 필요하고 운송이 필요하고 허가가 필요하고 계약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멈춰요.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이 흔들립니다. 물류가 멎어요. 병원이 느려지고 국방도 늦어집니다. 마크가 화면에 중국 지도를 띄웠어요. 붉은 점들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죠. 진짜 빌런은 탱크나 미사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총을 쏘지 않아요. 대신 스위치를 쥐고 있죠. 히토류 광산, 정제 공장, 항구들이었습니다. 히토류, 갈륨, 게르마늄. 이것들 없이는 세계 어떤 나라도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중국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끊는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의 진짜 권력은 연설이 아니라 납기표라는 걸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예감이 들었어요. 트럼프가 판을 만든 게 아니라 판이 트럼프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어요. 대통령 긴급 지시 끊길 위험을 없애라. 지금. 그 순간부터 이건 산업 경쟁이 아니라 질서 경쟁이 됐습니다.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중앙정보국이 모두 모였어요. 마지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전력망 확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 증설이 지연됩니다. 정제와 운송이 막히면 핵심 부품 생산도 멈춥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어요. 누군가 마음먹으면 스위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얼렸습니다. 저는 전쟁 장면이 아니라 정전 장면을 떠올렸어요. 불이 꺼진 도시. 멈춘 현금 인출기. 늦어지는 응급실. 끊기는 통신. 사람들은 총성보다 멈춤을 더 무서워하거든요. 중국의 무기는 바로 이겁니다. 스위치.
2023년 중국 상무부가 전 세계에 경고했어요. 히토류,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우리 말 안 들으면 반도체 산업 멈춘다. 그리고 2024년 7월 중국이 한국을 직접 압박했습니다. 인공지능 엔진 중국에 우선 공급하라. 안 하면 히토류 끊는다. 중국 상무부 국장 왕레이가 한국 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차갑게 말했어요. 한국이 미국 편을 든다면 우리는 히토류 공급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기업들, 중국 시장에 인공지능 엔진 우선 공급하십시오. 안 하면 아시죠? 이게 고구마 첫 번째입니다. 중국의 목줄. 저는 첫 번째 후보를 검토했습니다. 대만. 대만 반도체 회사는 세계 최고 기술력이에요. 엔비디아, 애플, AMD. 모두 대만에서 칩을 만듭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중국 군함이 대만 해협 바로 옆에 떠 있습니다. 국방부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펼쳤어요. 중국의 대만 봉쇄 시나리오 디데이 플러스 3일, 해상항공 물류 차단. 디데이 플러스 5일, 원자재 공급 중단. 디데이 플러스 7일, 공장 가동률 제로. 일주일. 단 일주일이면 세계 최고 기술력이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대만 타이베이로 날아갔어요. 대만 반도체 회사 본사 회의실에서 기술 담당 임원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우리는 세계 최고입니다. 엔비디아, AMD, 애플. 모두 우리 고객이죠. 기술력으로는 누구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만약 중국이 봉쇄하면요? 임원의 미소가 조금 굳었어요. 그건 정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술 회사니까요. 전쟁이 나면요? 미국이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가장 잘하는 공장이 아니에요. 전쟁 나도 안 멈추는 공장입니다. 저는 빨간 펜을 들어 노트에 썼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리스크 폭발. 제외. 이게 고구마 두 번째입니다. 대만의 폭탄. 두 번째 후보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1위였습니다. 저는 도쿄로 날아갔어요. 니혼 머티리얼즈 본사 20층 회의실. 전무이사 다나카 히로시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1980년대부터 반도체 소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우리한테 배웠죠. 그는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을 가리켰어요. 1985년 일본 공장에서 한국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본 선배들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다나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국 기술자들입니다. 우리한테 배우러 왔었죠. 지금은 다들 한국 대기업 임원이 됐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요? 다나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다나카의 비서 사토 유키였어요. 전무님, SK 하이닉스에서 전화 왔습니다. 사토는 능숙한 한국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납품건 일정 조정 가능합니다. 납기 맞추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토가 다나카에게 말했어요. SK 하이닉스 주문량이 20% 늘었습니다. 긴급 대응 필요하다고 하네요. 다나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일본이 한국한테 부품을 납품한다. 40년 전 스승이 지금은 제자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일본 마이너스 부품은 강하지만 완제품 못 만듦. 제외. 이게 고구마 세 번째입니다. 일본의 한계. 세 변수가 다 막혔습니다. 중국은 목줄을 쥐고 협박하고 대만은 리스크가 폭발하고 일본은 완제품을 못 만듭니다.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오갔어요. 중국 의존을 끊어야 한다.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한다. 동맹을 더 단단히 묶어야 한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트럼프가 판을 깔았나? 아니면 이미 굴러가던 판이 있고 트럼프는 그 판에 올라타야 하는 건가?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트럼프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문장으로 자르죠. 끊기면 끝이다.
그 문장 이후 백악관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이 짧아졌고 회의가 빨라졌고 결론이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재배선이었습니다. 스위치를 쥔 쪽에서 멀티탭을 뽑아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 꽂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새 질서라고 불렀지만 제 눈에는 보험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보험 계약의 조건은 잔인하게도 명확했습니다. 최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일도 공급하는 곳이 필요하다. 전쟁이 나도 봉쇄가 와도 정권이 바뀌어도 내일 아침에도 공장이 돌아가는 곳. 바로 그 순간 지도 위의 시선이 한국으로 강하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옆자리에 중동 투자자 하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숫자와 시간만 말했죠. 돈은 끊기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이번엔 기술 자랑이 아니라 시간표 싸움입니다. 그가 말한 시간표는 단순했어요. 누가 먼저 장기 계약을 묵는가? 누가 먼저 증서를 끝내는가? 누가 위기 때도 납기를 지키는가?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백악관은 질서를 설계한다고 믿지만 자본은 설계도를 보지 않아요. 납기표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납기표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하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조언 하나 드릴까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미국이라고 특별 대우 기대하지 마세요. 공정하게 대하는 게 그들 방식이거든요. 비행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죠. 구름 사이로 별들이 보였어요. 하산이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재밌는 일 있었어요. 중국이 한국 압박했던 거 아세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중국이 한국한테 인공지능 엔진 우선 공급하라고 협박했어요. 안 그러면 히토류 끊겠다고요. 그래서요? 하산이 웃었습니다. 한국이 딱 잘라 말했대요. 너희가 히토류 끊으면 우리는 인공지능 엔진 끊는다고. 그럼 화웨이 인공지능 개발이 먼저 멈춘다고요. 중국은 2개월 후에 왕레이가 서울 가서 고개 숙였어요. SK 하이닉스랑 구매 계약 체결하러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중국도 한국 없이는 못 산다는 걸. 협박. 소용없어요. 한국이 엔진 쥐고 있으니까요. 2025년 2월 15일 아침 10시 서울 강남구. 택시에서 내렸을 때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 본사. 30층 높이의 건물이 겨울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에 디지털 키오스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문 목적을 선택하세요. 저는 구매 상담 버튼을 눌렀죠. B- 하는 소리와 함께 번호표가 출력됐어요. 62번. 예상 대기 시간 2시간 30분. 저는 번호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 국가안보회의 자문관이 번호표를 봤다니. 제니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산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봤죠? 저는 35번인데 벌써 3시간째예요. 저는 그를 따라 대기실로 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가죽 소파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일정표를 든 사람들, 전화기를 붙든 사람들, 웃고 있지만 입술이 마른 사람들. 그들이 기다리는 건 외교 문구가 아니었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 물량, 우선 공급권, 납기표 한 줄.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서열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드러난다. 하산이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저기 앉으세요. 저분은 독일 지멘스 조달 책임자 브리짓입니다. 50대 초반의 금발 여성이 악수를 청했어요. 브리짓 밀러예요. 처음 오셨나 봐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 표정 보면 알아요. 저도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작년부터 3번째 방문인데 아직도 협상 중이에요.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올해 인공지능 엔진 생산량 30% 증가 전망. 오후 1시,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62번 고객님, 18층 회의실로 올라오세요. 18층 회의실. SK 하이닉스 글로벌 전략 담당 상무 박진수가 저를 맞았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빛. 정중하지만 차가운 느낌이었죠.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트럼프 대통령님의 친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 우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박진수는 친서를 받아 읽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격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현 시장가 대비 10% 인하를 제안합니다. 대신 5년 장기 계약으로. 박진수가 친서를 내려놨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이리 오세요. 저는 그를 따라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로 로비가 내려다 보였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죠. 저분들 보이시죠? 박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금 저기 55명이 대기 중입니다. 중국 화웨이, 유럽 인공지능 스타트업, 일본 자동차 기업. 전부 정가에 사겠다는 분들이에요. 오늘 오후 3시에는 사우디 왕족이 옵니다. 5시에는 인도 재벌이 오고요.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최자문관님, 미국이 특별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선 모두가 같은 고객이에요. 공정하게 대우받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가에 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 인포그래픽 러시. HBM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40%, 한국이 총 90%. 엔비디아 H100 칩 HBM 하나 없으면 4천만 원짜리 쓰레기. 미국 인공지능 기업 전부 중국 화웨이까지 한국 공장 캐파에 의존. 중국의 보복 HBM 수출 통제. 불가능. 중국 자체 인공지능 개발이 먼저 멈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백악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팍스 실리카는 성공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문장을 다시 썼어요. 우리가 판을 깔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이미 인공지능 시대의 판을 장악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판에 합류한 것입니다. 중국은 협박했지만 무릎을 꿇었고요. 일본은 한국을 무시했지만 하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명령했지만 줄을 섰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권력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돌릴 엔진을 쥔 자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부심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다음 전략이 있어야 해요. 진짜 권력은 물량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누가 먼저 받는가, 위기 때 배분은 어떻게 되는가, 검증 기준은 누가 세우는가, 가격의 기준을 누가 만드는가. 이것을 쓰는 쪽이 질서의 설계자예요. 한국의 다음 전략은 3가지입니다. 첫째, 우선권을 계약으로 굳혀야 합니다. 누가 먼저 받는가를 문서로 고정하는 거죠. 미국, 유럽, 일본. 각국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권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해요. 둘째, 표준과 검증을 주도해야 합니다. HBM의 품질 기준, 성능 검증, 호환성 테스트. 이 모든 걸 한국이 설계하면 세계가 한국 기준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셋째, 위기 때 배분 원칙을 설계해야 합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공장이 피해를 입으면, 누구한테 먼저 공급하고 어떤 순서로 회복할 것인가. 이 원칙까지 한국이 쥐면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질서의 설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 전쟁. 인공지능은 결국 전기를 먹어요. 전기가 없으면 엔진도 멈춥니다. 한국이 엔진과 전기를 동시에 쥐면 한국은 멈추지 않는 질서를 파는 나라가 됩니다. 엔진과 규칙과 전기, 이 셋을 묶는 순간 한국은 부품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기준을 파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겁니다. 트럼프가 판을 깔았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질서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합류한 질서입니다. 한국이 이미 잡아둔 연속성의 판에 세계가 올라탄 거예요. 화면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야경, 24시간 가동 중인 클린룸 조명. 저 불빛 어딘가에서 지금도 24시간 엔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를 움직이죠.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았습니다. 한국은 엔진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까지 줄 수 있을까요? 전기까지 줄 수 있을까요? 줄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시대를 설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질서 변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이 이 판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팍스 실리카의 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